뭐냐면 이게 적합성, 에듀케이셔널 이거 교육 적합성이라는 뜻이니까 교육을 받아들일 자세가 이게 수학이거든. 수학 숫자가 이게 숫자 아니요. 세수할 때 숫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닦는다는 뜻이에요. 닦는다. 수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수신? 세자도 닦잖아요. 근데 숫자도 닦는다는 뜻이거든요. 세수할 때 손을 닦는다는 건데 이제 숫자가 또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 학문을 닦는 능력, 그게 수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셔널 어질러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바꾸요. 근데 그걸 매스매틱스라고.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러네요. 나는 부산가갖고 이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과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부산가갖고 이기에 3학년 때 몇 명 남았었냐면 37명 남았었어요. 37명 남았었어요. 다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가죠 다. 90명 중에 애들 다 카이스트 가고 3학년까지 남은 애들이 37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때 당시 입시 성적이 어땠냐면 거기서 꼴찌하던 진짜 꼴찌하던 여학생은 자퇴를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부산대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꼴찌하던 남학생은 또 꼴찌하던 여학생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꼴찌가 자퇴했으니까 또 꼴찌가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여학생은 이화여대를 갔고요. 그리고 그 앞에 꼴찌하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고대를 갔어요. 고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나머지 다 서울대 갔어요. 다 가고 거기서 그 중에 어떤 남자애는 수능 수석 서울대 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동기 여자애 하나는 수능 여학생 수석을 했어요. 다 서울대 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본고사 때문이에요. 본고사가 뭐냐면요. 입시에서 중요한 게 요즘은 내신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신 비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내신이 아니고요. 완전 진검승부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입시 문제를 수능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서울대가 직접 입시 문제를 직접 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그러니까 서울대가 낸 입시 문제를 완전 주관식 문제거든요. 그걸 싹 다 풀어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성적 잘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그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부산 갖고 2기인데 부산 갖고 3기 후배 중에 공부를 아주 못하는 3기 꼴찌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근데도 네가 대부산 갖고 다니는데 네가 허접할 때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서울대 원서를 써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게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원서를 써주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네가 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보니 걱정을 해서 서울대에서 가장 낮은 과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해가지고는 그때 당시 가장 낮은 과가 96학기에 수의학과였어요. 지금은 되게 높죠. 근데 옛날에는 가장 꼴찌 학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수의학과를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영재고 과학고에 영재고도 없었지. 과학고에 내신 특혜라는 게 있었어요. 영재고 과학고를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 꼴찌여도요. 내신을 획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따로 1등급을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특정과를 갈 때는 그 내신 특혜를 못 받아요. 그 특정과가 뭐냐면 바로 인문계. 나 과학고 나왔는데 법대 가고 싶다. 그럼 특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의대. 의대 내신 특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고 나와서 다 이공계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의학과가 어느 대에 있죠? 수의학과가 농대에 있거든요. 수의학과는 농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대 역시 이공계이기 때문에 내신 특혜가 있는 줄 알고 선생님이 거기에 원서를 쓴 거예요. 네, 앞불사 뿔사 뿌뿌뿌뿔사
수의학과는 나중에 수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내신 특혜가 없는 과였던 거예요. 그럼 그 여학생은 서울대를 몇 등급 받고 쳤단 얘기예요? 9등급 받고 친 거예요.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게 본고사의 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본고사 치면 좋은데 편하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편한데 과학고나 영재고를 안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을 매수해서 법을 개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성화에 힘입어 영재고 과학고의 내신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나 때는 서울대 가기 아주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다. 하여튼 보자. 지금 나잉? 지금 나 에잇. 자, 하여튼 힘내주시기 바래요. 야, 이게 대구가 명문인데 그 서울대 입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본다니, 야, 참 가슴 아프네요. 네. 자, 봅시다. 자, 아까까지 7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6도 풀어봤는데요. 당부드릴 거는 연습문제 7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연습문제 7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연습문제 7. 연습문제 7.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7. 그 다음 7. 이게 7장이지. 그 다음 7장 다음이 뭐야? 7장 다음이 9장. 9장 많이 되겠네.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연습 문제 7 한번 풀어봅시다. 이 또한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let's calculate the pH of water containing 0.10mol KCl. 자, 이 경우는 pH를 구하라고 하는데 0.10몰 KCl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이온 세기. 자, 이온 세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2분의 1 0.10 곱하기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0.1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죠? 이때 누구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누구 농도고 얘는 누구 농도예요? 바로 얘는 K 플러스고 얘는 Cl 마이너스 농도죠. 근데 사실 용액 중에는 어떤 이온도 있을 수 있어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건 지금 고려 안 됐을 거예요. 왜죠? 네, 바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매우 극소량 존재하기 때문이죠. 활동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있는 건데, 그건 확실히 0.1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이니까 무시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0.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활동도 계수를 바로 결정할 수 있겠네요. 어디서요?
표 1에서요. 그러면 그 활동도 계수가 H 플러스의 경우, OH 마이너스의 경우 각각 어떻게 되죠? 자, 뭘 찾으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온 세기가 0.10일 때를 찾으면 되죠. 0.10은 아마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표 1에. 찾았습니까? 그럼 각각 얼마로 나오죠? 0.83과 그 다음에 0.76으로 표 1에 나와 있을 거예요. 표 1에서 이거를 지금 찾을 수 있겠어요? 태경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H2O의 자체 이온화. 자,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KW인데 이 값이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성돼? H 플러스의 활동도에 OH 마이너스의 활동도의 곱으로 표현되지. 자, 근데 활동도는 활동도 계수의 H 플러스의 농도, 활동도 계수의 OH 마이너스의 농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두 개가 각각 0.83에 0.76이고 지금 물의 자체 이온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됐건 이 값이 됐건 값이 같겠지. 그러면 H 플러스의 제곱이라 둘 수 있겠네.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겠지. 왜냐하면 물 자체가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얘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얘가 하나 떨어져 나오니 양론적으로 값이 같아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값이 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이걸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얘를 풀어내면 값이 어떻게 되고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pH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활동도인데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다시 또 활동도 계수의 H 플러스의 농도를 다시 넣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활동도 계수가 0.83이죠.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넣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6.98.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알겠죠? 희한한 계산이다. 저거 일반적인 산염기 단원에서는 절대로 낼 수가 없죠. 못 풀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산염기 계산은 이거 말고도 계산할 게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거기 이걸 또 집어넣어 1시간 안에 못 풀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활동도 문제는 활동도가 고려된 평형양론은 아주 제한된 계산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데만 살짝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계산이 심한 곳은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거 자체로 힘들기 때문에 활동도까지 고려하면 기가 막힌 계산이 나올 테니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혹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거기 7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7페이지에서 그 7페이지 오른쪽 단락의 제목이 Systematic Treatment of Equilibri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자, 평형의 Systematic Treatment니까 체계적인 처리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이라는 테크닉 배운 적 있어요? 화원, 화투할 때? 얼추는 또 뭐예요? 배운 거고 안 배운 거지. 배운 적 있죠?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배운 적 있죠? 아마 그 화학투에서 여러 막 산염기는 아주 많이 했죠? 혹시 일반학 시간에 그러니까 화학 2 시간에 루트 K1, K2 이런 수식도 본 적 있어요?
다 했죠. 이거 했죠. 그다음에 2분의 PK1, PK2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걸 했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그 전화량 보존, 질량 보존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게 또 해리스 책에 기본적으로 양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산념기분은 아마 충분히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챕터 7도 끝!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구장입니다. 구장. 구장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안 들고 가도 되는데. 자, 구장 여기 있습니다. 구장 여기 있습니다. 자, 해리스 책의 구장은요, 산염기 평형 양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Fundamentals of Acid Base Equilibria라고 되어 있죠. 산염기 평형에 대한 기본 사실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토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계산이 좀 더 많이 포함되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여서요. 뭐 그냥 연습 문제 등을 많이 풀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에 보시면 숙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억수로 많이 있을 거거든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정도의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염기는 뭐 분석화학 시간에 특별한 언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일반학 시간에 뭐 수업을 또 듣는다면 그때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산염기는 끝! 그래서 안 가져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 9장은 끝났고요. 이게 이제 기기 분석이라 또 이제 9장이 산염기가 또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진 않아. 자, 그래서 그 다음 갈 게 이건 알아야 돼. 11장 EDTA. 자, 봅시다.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어. 진짜로요? 예. 이게 대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화학을 1학년 때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요. 진도는 다 나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EDTA. 이건 알아야 돼. 지금 방금 진도가 훅 나간 건 학교에서 산염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가정해서 훅 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일반학 시간에 조금 내기를 할게요. 알겠죠? 네. 그게 좀 넘어간 거여서 내용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일반학 시간에 거의 다루진 않고 분석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DTA입니다. 알겠죠? 요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EDTA는 누구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지금 일반학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챕터 8 베이결합 화합물 하고 있죠? 그것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반학 시간 진짜로요? 바로 됐다. 소리 잘 들어가는 거 맞지? 물어봐야지. 승수야, 현우야, 이거 지금 승수야, 현우야, 지금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어가요? 이 배터리가 깐딱깐딱 해가지고.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 한 20분은 버티겠지. 좋아. 자, 봅시다. 자, 여기 EDTA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일반학 시간에 착화물은 뭔가 그 전자 구조적인 요소들을 많이 살펴보는 반면에 그 분석화학에서의 EDTA는 그것에 대한 양론적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광학, 그 다음에 전기화학이랑 연결될 수 있어서 이 EDTA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3페이지입니다. EDTA titration. 아유, 지우자. 에잇. 자, 몇 장이냐? 11장.
자,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바로 메탈 킬레이트 컴플렉세이션. 자,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은 꽤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우리말 번역은 착화합물. 무슨 화학 결합을 하는? 배위 결합을 하는. 알겠죠? 자, 이때 여기 킬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킬레이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화학 시간에는 뭐 제 구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것에 대한 양론적 효과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킬레이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냥 번역도 킬레이트 효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뭐냐면 거기 이런 화합물이 하나가 있네요. 캐드뮴, 얘가 문제에서 보시면 2+인데 얘가 한 방향, 두 방향, 부러지냐? 세 방향, 넷, 다섯, 여섯 방향에 온팡 다 물이다. 자, 왜 물이 리간드로 가능하냐면 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런 식의 비공유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물의 비공유 전자가 금속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H2O가 리간드가 돼서 카드뮴 2+를 수화시킨 이런 착화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이 지금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붙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누구를 반응시키냐면 바로 요거. 얘를 두 개.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 이름 뭐죠? 그 유명한 에틸렌 다이아민이죠. 몇 자리 킬레이트? 두 자리 킬레이트. 그리고 금속과 결합했을 때 결합각은 90도. 기억하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좋으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칼슘이 아니고 캐드뮴이지. 얘 2+에 대해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여섯 방향인데 이때 어떤 두 방향은 원래의 물 분자가 그대로 리간드로 있는 반면에 어느 두 방향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킬레이트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것에 대한 평형상수가 값이 뭐로 표현되냐면 8 곱하기 10의 9승 이 정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이렇게 캐드뮴 요 캐드뮴에 H2O가 6개가 붙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2+인 바로
구조식으로 그렸을 때 이거고요. 화학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알겠죠?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알겠죠? 캐드뮴에 물 몇 개 붙어 있어요? 6개. 그걸 구조식으로 쓰면 이거고 화학식으로 쓰면 이거고. 태경 알겠죠? 여기에 누구를 반응시킬 거냐면 바로 4개의 이거를 반응시키고 싶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캐드뮴의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여섯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에 H2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 나머지 네 자리에 아까는 킬레이트가 이렇게 들러붙었죠. 근데 이때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NH2CH3 NH2CH3가 요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리고 이때 요거 잠깐 지우고 부산물로 뭐가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해도 되냐면 4개의 H2 4개의 H2가 또 떨어져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평형 상수가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요 평형 상수는 4 곱하기 10의 6승. 보이시죠? 이런 두 반응이 지금 첫 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시험 문제로 설명해 보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화학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분석화학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래든 무조건 나오기 굉장히 중요한 예시예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 대소 비교에 따른 경향성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죠? 아,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죠? 그리고 하나는 10의 9승이고 하나는 10의 6승이니까 대략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한 100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고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겠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 움직임이요? 고정되니까 자릿수가 커지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태경이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자, 뭐냐? 우선 1. 기본적으로 배위 결합이란 보통 결합력이 매우 센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의 자발성도 오이씨 뭔 줄 알았어. 매우 크고요. 그 덕에 평형상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캐드뮴하고 질소 이 사이의 결합이 이게 베리 스트롱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베리 스트롱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 둘 사이에 대소 비교는 있지만 그럼에도 평형상수가 10의 6승이다 라고 하면 여타 다른 반응에 비해서 이것만 봐도 꽤 큰 거예요, 꽤 작은 거예요? 꽤 큰 거죠. 이것도 꽤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착화물 형성 반응에서 평형상수가 아주 크다, 알겠죠? 그걸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유가 이런 식으로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력,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력이 기본적으로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 약간 직방으로 기본적으로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왜 이것보다 이것의 평형상수가 더 크냐? 바로 엔트로피 효과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할수록 보통은 반응이 더 잘 돼요,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되죠.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이 더 큰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잘 봐요. 여기는 반응 전에 몇 개의 입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여기는 반응 후에 몇 개의 입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반응 전 입자가 5개고 반응 후 입자가 5개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반응 전에 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개인데 반응 후에 입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디에 엔트로피 증가가 더 크겠어요? 이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엔트로피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반응 전 입자 기수가 같으니까.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해야 그나마 증가하겠는지 감소하겠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건 입자마다 또 엔트로피의 기여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인데도 누구는 여러 가지 뭐 진동이나 회전 등을 할 수 있어서 엔트로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엄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응 전에 존재하는 입자 개수를 비교하는 게 기본적으로 편리하다고요. 그러면 킬레이트가 있지 않은 쪽은 엔트로피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이쪽은 확실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가 3개가 5, 6개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킬레이트에 의한 컴플렉스, 바로 착화물이죠, 형성은 이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매우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단순 결합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어차피 이것도 질소 캐드뮴 결합이잖아요. 그냥 그만 비슷한 거예요. 뭐 완벽하게 똑같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런데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이 킬레이트를 사용했을 때의 반응 자발성이 훨씬 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금속 중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통해서 이제 중금속 중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왜 옛날 일본에서 뭐 이따이 병, 뭐 미나마따 병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 현상인데, 그러면 중금속 중독이라는 게 왜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요,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런 비공호 전자를 가진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몸엔 천지백깔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요 산소 있어요, 없어요?
이쪽 질소 있어요, 없어요? 이쪽 생명체 내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천지백가리로 많으니까 이 중금속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중금속이 우리 몸에 있는 산소, 질소를 포함한 효소, 뭐 항체 이런 것들이랑 다 배기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들어오면 그냥 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유기물질이랑 결합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케미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금속을 빼내야 되겠죠. 어떻게 빼낼까요? 의사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요? 뭐약 먹으면 뭐 덩어리 무슨 약을 주냐고요. 바로 의사는 킬레이트를 처방합니다. 킬레이트를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킬레이트 중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킬레이트, 그게 바로 EDTA입니다. 그럼 얘는 이러한 킬레이트 중에서 갑 오브 더 갑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이런 식의 킬레이트 효과가 무지막지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놀라웠게도 6자리 리간드입니다. 그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6자리 리간드란 얘기는 EDTA 한 분자가 배기결합을 몇 번 한다고요? 6번 하는 거예요. 그럼 EDTA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 효과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무지막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EDTA를 처방받아 먹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몸에 있는 전이금속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조직이 붙어 있던 것들이 킬레이트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 킬레이트가 공식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배출이 되도록 실제로 약용으로도 EDTA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EDTA가 산염기 화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염기는 스킵을 했는데 EDTA를 토대로 산염기를 살짝 언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반학 시간에는 산염기 자체를 해보고 분석학 시간에는 EDTA로 산염기를 대신 해보는 거예요. 일반학에는 EDTA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나중에 분광학도 하고 전기화학도 하고 막 거기 연습 문제 막 이게 막 바로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테크닉이다. 오케이, 됐다. 언제 끊어졌지? 다 됐을 걸요. 다 됐을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끝까지 잘 들렸어요? 승수야, 현우야, 소리 잘 들렸어요? 끝까지? 나갔나? 오케이. 잘 들었어요. 땡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유, 다행이다. 배터리.